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배우 조진웅 씨가 소년범 이력으로 은퇴를 선언한 뒤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소년법의 취지와 국민법 감정이 충돌하면서 정치 진영 간 대립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데요. 피해자를 생각하면 당연한 책임이라는 의견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지나친 마녀사냥이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 열린 토론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을 돕는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모색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순간.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재련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련입니다. 현지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지현 변호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우 조진웅 씨가 소년범 이력으로 은퇴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많은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슈가 생긴 것도 아니고 오래전에 있었던 건데 또 오래전에 있던 생활 습성하고 지금 생활 습성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근데 그 뭐 옛날 과거에 있었던 걸 가지고 자꾸 들춰내고 그러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도 책임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잘못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보상을 하던지 뭔가 그런 걸 이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저희 알 권리까지는 아닌 것 같고. 뭐 그 사람이 교화를 했고 교육을 받았고 했지만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고 사후에 나한테 붙을 낙인까지도 어쩌면 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난 이 책임을 떠안겠다라고 이미 실행을 한 거기 때문에 좀 딱하긴 하나?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소년법에 소년범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픈을 안 하게 돼 있잖아요. 과거로 뒤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널리즘 하더라도 너무 심했죠. 이게 성인이면 모르겠는데 어려서 그 한국까지 연좌제식으로 계속 몰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건 알 권리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유명 배우였고 그런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하면 알 권리가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대중들이 그런 유명한 배우의 그런 과거에 대해서 알아야 될 권리도 있을 것 같고 아무렇지도 않게 활동을 하는 게 대중들이 봤을 때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향을 많이 끼치는 공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알 권리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근데 취재윤리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사생활인 부분도 또 있다 보니까 둘 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이런 경우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공인의 과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지금 현재로서 뭐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게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활동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된다.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배우 조진웅 씨와 관련된 이 사안이라서 더 크게 불거지고 더 많은 관심을 또 불러오고 있는데요. 먼저 두 분께 조진웅 씨와 관련된 이 논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먼저 짧게 여쭤보고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현 변호사께서는 이 이슈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요? 이 사건은 어떤 개인의 전력이라든지 향후 방향 이런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가 소년범의 범죄 전력 그리고 꼭 소년범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어떤 과거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김 변호사님께서는요?
제가 이 사건에서 주목하는 것은 소년이라는 부분입니다. 소년의 경우에는 처벌에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교정교화에 중점을 둘 것인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고 우리 소년법에서는 소년사범에 대해서는 보도하거나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소년사범의 전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공개하고 사회적인 비판을 가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들어본 적은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소년범이라는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연령대와 관련된 것 같은데 현 변호사님, 촉법 소년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소년범이 사실은 법률적으로 법률에서 쓰고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성인범, 즉 성인인 범죄자와 대비해서 19세 미만인 범죄자를 일반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소년범에서 말하는 촉법소년이란 것은 범죄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만 10세에서 13세 연령인 소년들을 말을 하고 있고요. 이런 소년범이라는 용어에는 만 10세 미만인 사람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소년법상 촉법소년 개념과 일치하지는 않고 오히려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연령으로 나누자면 꼭 만 19세, 우리가 이제는 그냥 일반적으로 연령을 또 이야기를 하니까요. 자, 쭉 이제 19세 미만의 이 범죄를 대체로 이제 소년범죄다, 소년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021년부터 소년범 범죄 건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3만 건, 3만 5천여 건에서 2022년에 4만 건 이상으로 늘어났다가 또 2023년에는 5만 건 이상이 됐습니다. 네.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 또 2024년에도 5만 800여 건이 돼서 계속 증가를 하는 추세입니다. 김 변호사님, 이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하게 돼요. 네, 특히 촉법 소년이 비행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그 비율이 급증하고 있어서 네. 사실은 좀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아까 현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소년범 같은 경우에는 19세 미만인데 왜 우리가 촉법 소년을 따로 규정을 하느냐. 우리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연령은 형사 처벌하는 건 14세부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10세에서부터 14세까지 형사 처벌할 수 없는 소년들의 비행에 대해서 소년법에 의해서 처분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촉법 소년들이 우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행을 너무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소년에 대한 교정 교화 정책에 있어서 조금 더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이따가도 이제 이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 연령대 설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긴 하겠습니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말 그대로 형사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15세, 19세 미만이 소년범이 되어서 이제 처벌을 받는다는 건데 최근에 뭐 초등학생 이야기도 나온 걸 보면 김 변호사님 이거 하나 좀 궁금해서 여쭤보면 네. 10세 미만, 자 우리가 보통 7, 8, 9세도 초등학생이거든요. 그렇죠. 이들은 범죄를 안 저지르나요? 그 누구든지 간에 어떤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범죄에는 해당하는 것인데 범죄를 했을 때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연령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여서 처벌하지 않다 보니까 요즘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발육 상태도 좋고 체격도 크고 그리고 뭔가 이런 온라인이라든지 성적인 것과 관련해서도 많이 노출된 환경에 있다 보니까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라든지 성착취물 관련이라든지 뭐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아니면 다운로드 받는다거나 이런 류의 범죄 행위를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곧 그 연령이 형사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연령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와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6세든 7세든 8세든 9세든 범죄를 저지르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현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동의 나이에 그래 어린아이들이 뭐 실수로 또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게 아니라 강력범죄 이야기가 나오네요.
사실 이 범죄가 강력범죄를 아이들이 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에 더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그 소년 연령에서 강력범죄가 성인 연령 범죄보다 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최근 몇 년간의 소년범 그 소년보호 사건이 시작되는 건수가 굉장히 늘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통계의 함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딱 증가하고 있는 시기만 놓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2013년에 이미 소년보호 사건 건수가 43,000건이 되었고 2012년 더 이른 시기에는 5만 건대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만 8년간에는 3만 명대를 계속 유지하다가 최근 몇 년간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소년보호 사건 수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늘어났다는 것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늘어나는 부분도 그렇고 이런 범죄의 경향성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당연히 성인하고 비교하면은 소년이 그 비행하거나 저지르는 범죄의 숫자는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경향을 보고 있는지가 어떤 경향을 띠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온라인을 통한 범죄가 많아지고 있고 성과 관련한 범죄가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장래 여러 가지로 제한이 또 조치가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년에 대해서는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교화 개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향성을 보고 형사정책적으로 저는 좀 국가가 개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 변호사님 또 하나 궁금한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범죄는 대체적으로 이 범죄 대상이 뭐 연령과 상관없이 저질러질 수 있는 것인데 대체로 이제 이 연령대가 낮은 소년범이라고 한다면 그 범행의 대상도 주로 소년 연령대가 됩니까? 대면해서 그 발생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성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하기에는 체력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린 연령, 본인들보다 어리거나 동급생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온라인과 관련해서는 연령과 상관없이 그런 경향성들 보이는 부분이 성적인 것과 관련한 부분들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온라인 범죄가 소년범들의 경우에 많다는 부분도 설명을 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촉법소년 10세부터 14세까지는 정말 흉악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15세부터 19세까지의 소년범들은 대체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14세 이상이 되면은 범죄가 아주 심각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형사 처벌을 해서 소년 교도소에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연령에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피해 회복의 정도라든지 개선의 가능성, 가정 환경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처벌보다는 교정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했을 때에는 법원에서 또는 검찰에서 사건을 소년법원으로 넘겨서 소년 사건으로 처리를 하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형사 전력이 남지 않게 되는 거죠. 아하. 네. 그리고 그 형사 전력이 남지 않기 때문에 소년법에 의해서 소년 사범에 대해서는 수사하거나 심리 죽인 사건에 대해서 보도해서도 안 되고 그 처분받은 내용이 소년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내용이 공개됐을 때에는 처벌하는 규정도 두고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년법에 의해서 성행이 규정될 수 있다고 보는 소년에 대해서는 두텁게 보호하자라는 것이 우리 법의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19세를 소년범의 연령대로 말씀을 주셨는데 현 변호사님 그러면은 우리가 성인이 돼서 일단 취업할 때 모든 취업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직장의 경우에는 범죄 기록 증명서 같은 것을 떼오도록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만약 소년범의 경우에는 범죄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조회서에는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같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성인범으로서 이제 전과가 남더라도 우리 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전과 기록을 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범도 자기가 그 형을 받은 이후로 몇 년 동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전과 기록이 말소되고 또 마찬가지로 그럴 경우에는 취업 시에 제공하게 되는 그런 범죄 경력에는 조회가 되지 않는 것이죠. 네. 자, 배우 조진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큰 사안이 됐고 또 각종 사회적인
단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김재룡 변호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배우 조진웅 씨의 경우에는 과거 이제 소년범 이력이 있었고 은퇴를 또 선언을 했으면 그만큼 배우로 활동하는 것에 부담이 됐을 텐데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오늘 첫 질문에서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결국 핵심적인 질문, 근본적인 질문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저는 소년이라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이 소년은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소년법의 취지이긴 하지만 피해를 입은 소년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가해 행위를 한 소년에 대한 보호거든요. 그러면 가해 행위를 한 소년에 대해서도 보호를 한다라는 것이 법의 취지이면 그 소년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든지 그 후에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라든지 우리 공동체가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지지하거나 연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그런 보호를 하고 있는가. 저는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해자인 소년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서 과연 그 사건의 피해자를 위해서 가해자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위로하고 공감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중요한 기준은 법적인 기준 또 사회적인 기준이 돼야 될 텐데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재단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30년 전 일이라도 죗값을 치러야 된다. 또 이제 법적으로는 이미 처분이 끝난 사안인데 이게 팽팽히 맞서는 그런 또 현상도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던지고 있는 모든 질문은 사실 과거의 잘못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어떤 태도를 취했다면, 어떤 행동을 했다면 용서받을 수 있고 또 그 용서의 주체는 누구인가.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은 어떠한 명제에 수렴하냐면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 사회가 지금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 형사사법의 핵심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인데요. 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30년 전에 이미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이 밝혀지고 그것에 대해 법이 요구하는 책임을 다 이행했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렇지가 않은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여론들이 뜨겁게 대립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현재의 법적 절차가 실제로 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 그리고 그 간접적 피해자인 사회 공동체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30년 전에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었었다면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가해자를 용서했다면 지금에 와서 이게 문제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해자가 져야 할 어떤 책임을 지지도 않고도 법적 책임이 종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변호사님. 우리 사회에서 다른 논쟁에 대해서 보여주는 태도가 이 사안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둘 중에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로 그렇게 접근하고 계신 것 같은데 면죄부를 줬다 하더라도 사회적 비판으로부터 사실은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는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 사건은 어느 한 사람을 선택해서 두둔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죗값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책임도 죗값의 범주 안에는 들어가는 것이고 조진웅 배우 같은 경우에 형사적인 책임은 완료했지만 그것이 곧 사회적인 면죄부가 될 수는 없거든요. 특히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나는 이제 아무런 부담도 갖지 않아도 돼. 이런 자세로 저는 가해자가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가해자로서의 책임이 끝나지 않았다면 어느 순간에 이 사안이 드러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비판 또한 저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 피해자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또한 거듭 우선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 변호사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상당히 또 정치 쟁점화하는 현상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유명인이고 네. 또 공인이고 또 상당히 이
공익적인 그런 이 역할에도 상당히 참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더 불거졌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까요? 그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던데 그 조진웅 배우가 어떤 정치적으로 특정 진영에 우호적이라고 해석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두둔받는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기는 한데 뭐 저는 소년사범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정치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있고 네. 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 되었고 어떤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가 어떤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것이 드러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입장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는 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소년범과 관련된 것이 이제 이른바 소년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보완이 또 필요한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현 변호사님. 소년법의 취지는 처벌보다는 아까 이제 김재림 변호사도 말씀해 주셨듯이 교화, 말 그대로, 재활할 수 있는, 이런 범죄로부터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고 또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는데 일각에서는 범죄자 양성소냐, 그 교화 기능이 이제 충분하지 못한 비판으로 보는데 이 비난에 대해서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해서 어떤 집단의 사람들을 비슷한 비행이나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장시간 동안 가두어 놓는다는 것이 가지는 효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소년원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소년보호 처분으로 가게 되는 시설과 예. 교도소, 성인범들이 가는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저는 소년보호 처분이 훨씬 더 교화에 아주 적합하고 좋은 작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범죄자 양성소라고 불릴 수 있는 정말 그들에게 충분한 교육이나 뭐 상담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사람들을 구금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런 교도소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나름대로 이 부족한 점이 물론 있겠지만 소년원 같은 시설들에서는 교육과 상담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더 많이 이루어지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거친 소년들은 실제로 성행이나 인식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실에서 진행했던 관련 조사 결과를 보면 소년원 출신 3,102명을 1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소년범의 약 94%는 성인 이후 범죄를 멈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또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도 한 6% 정도 또 흉악 범죄 성격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수감되어 있는 소년범들 중에서도 교화가 가능한 사람들 또는 잠재적으로 또 추가적인 위험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또 분류될 필요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분류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리고 그 친구들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더 지원과 보호를 할 필요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으로 아이들을 나누어서 보내고 또 소년보호재판이 이루어질 때도 보호자 위탁 처분으로 해서 사회 내 처우를 하기도 하고 시설 내 처우를 통해서 좀 더 이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기준으로 삼는 그 재범 위험성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다른 여러 요소들이 물론 있지만 가정의 보호력이라든지 현재 생활에서의 성실성, 즉 현재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성인들의 지도에 대한 아이가 수능을 하는지 이런 여부 등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 많아서 좀 불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계속 아마 이런 범죄를 할 것 같은 6%의 아이들은 형사재판으로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을 가름에 있어서 대부분은 범행의 잔혹성, 집단성, 그리고 여론, 피해자의 감정을 기준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른 차원에서라면 몰라도 교화 가능한 아이들, 그리고 잠재적 위험군, 이거를 구별했다라고는 보이지 않아요. 즉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기준이 실제로 이 구분, 즉 아이가 앞으로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가 전과 기록을 통해서 이 아이를 계속해서 관찰해야 되는지 그것에 따라서 지금 구분이 된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궁금한 게 그러면은
94%는 조사 결과를 보면은 성인이 되면은 이 범죄를 멈춘다고 돼 있는데 네. 그럼 이 프로그램 내용이 그래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그리고 궁금한 것은 네. 우리가 이제 흉악범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큰 문제를 저지를 아이는 아니었는데 네. 교도소를 갔더니 소년 이 수감소를 갔더니 오염이 더 되더라. 그런 현상도 있습니까? 그거는 뭐 소년원이라든지 소년교도소뿐만 아니라 일반 교도소의 경우에도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오염이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네. 교정 행정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소년에 대해서는 교도소 관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형벌을 그 집행하는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교화 개선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 기능에 초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에 대해서 소년원에서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이 소년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아이가 적극적으로 교화 개선이 되도록 그러니까요. 교육할 것인지 저는 거기에 방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소년들에 대해서 소년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자격증을 따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소년들이 폭력에 노출되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상담이라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또는 장래에 적극적인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멘토를 연결해 준다거나 네. 저는 이런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더 현대화되고 과학화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적어도 이제 재범률이나 네. 그것이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정교하게 그렇습니다. 조금 더 심리적으로 현대화돼서 네, 네. 가동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 변호사님도 그렇고 이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조진웅 사태를 보더라도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디지털로 박제가 되는 시대거든요. 네. 사실은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없는 게 아니다는 식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소년법에서 소년사범에 대해서는 보도하거나 그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그 규정으로 인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많은 소년 사건의 소년 사범들이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가해자가 유명인인 경우에 성인이 된 이후에 또는 공인인 경우에 이런 사실이 사후적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데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지는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공인의 경우에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비교를 해서 보도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보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은 관련 법에 따라서 결국은 이행을 하면 될 테니까요. 네. 자, 이런 이야기는 뭐 일찍이 또 촉법 소년과 관련된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과연 촉법 소년을 두는 게 맞느냐, 형사처벌을 안 하는 것이 이 범죄의 잔혹성은 더 심화되고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촉법 소년 연령 하향 또는 촉법 소년 제도 철폐 이야기 또 좀 더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엄벌주의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사실 엄벌이 범죄를 줄이지 못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간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어떤 범죄가 문제가 되면 그것에 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뭐 법정형을 상향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범죄들이 줄어들었다는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소년의 경우에 사법 절차 적용을 확대해서 생애 초반부에 사회와 완전히 유리되는 경험 또는
이 책임을 피해가기 위한 어떤 이제 잘못된 지식을 배우게 하는 그런 경험을 주는 것은 오히려 소년들이 건강한 성장 가능성을 말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김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이 소년범의 뭐 연령 하향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소년에 대해서는 엄벌주의는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촉법 소년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교정 교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발생한 사건에 있어서 소년을 교정하는 것보다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적극적으로 예방 정책을 좀 펼쳐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법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를 하고 보도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두텁게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 법은 그런 소년 사범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를 위한 보호 정책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그 부분이 매우 미약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차제에 소년 사범에 대해서 소년을 적극적으로 성장시키고 교육할 책임은 소년의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가 그런 정책을 미비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피해 회복과 관련해서는 국가도 적극적으로 배상 등에 있어서 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부분으로 좀 논의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그 관련 이야기로 네. 또 옮겨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김여정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 조진웅 배우 사태에서도 가해자 이야기만 나오고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이제 국가배상도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이렇게 이 가해자가 유명인으로 배우로 계속 등장하면 그것을 봐야 되는 피해자의 2차 고통, 2차 가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한 야구 선수가 또 학폭으로 인정이 되면서 그런 사태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이른바 피해자들, 과거의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또 봐야 되는 것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딱히 없습니다. 딱히 없고요. 오히려 이번 사안을 통해서 가해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라. 이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배우 생활을 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아주 상찬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을 내고 계시는데 그 목소리에 앞서서 그런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해야 한다고 할 정도면 그 사건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해서 위로라든지 공감하는 그런 메시지가 저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논쟁에서 피해자가 결국 누락되어 있는 네.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피해자들은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도 인간의 존엄에 대한 침해잖아요.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훔친 경우에는 돈을 주거나 하면은 그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데 존엄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는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런데 그 혼자서 치유해야 되는 그 시간 중에 일상생활에서 가해자의 얼굴을 계속 봐야 하고 게다가 그 가해자가 상징적인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해자를 칭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가 겪는 상실감이라든지 분노 이런 것들은 사실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섬세하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피해자들은 이 한겨울에 추운 겨울에 우리가 벌판에 나무가 혼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춥고 외롭겠어요. 그런데 이 나무에게 울타리도 만들어주고 바람막이도 만들어준다면 그 나무는 겨울을 견뎌낼 그런 힘을 얻게 되거든요. 저는 우리 사회가 성폭력 피해자를 이 추운 겨울에 허허 벌판에 나무 한 그루로 취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무를 강조해 주셨는데 현 변호사님 유독 우리 사법 절차에서만 그런가요? 이 피해자의 이 입장들을 너무 생각 안 해준다. 이 가해 소년의 프라이버시 보호 소년범인 경우에는 필요할 것이고요. 또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 이것도 필요할 텐데 이게 이제 충돌합니다. 가해자에 걸리냐 피해자에 걸리냐. 우리 부분은 현 변호사님이 이렇게 재판정에 가볼 때 주로 어디 쪽에 더 무기가 현실적으로는 실려 있는 것으로 보시는지요?
예, 사실 현재 법원은 소년의 보호를,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보호를 앞세우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프라이버시만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단순한 사생활의 보호나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소년에 대한 어떤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는 게 그 소년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에 기여하고 그럼으로써 결국에는 사회 전체적으로 더 이익이 된다고 보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번호도 알 수 없고 재판이 언제 열리는지도 심지어 끝났는지 말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재판을 받는 그 대상이 되는 비행 사실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비슷한 절차인 학교폭력 절차랑 비교해 보면은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심의 대상인 사실이 무엇인지 피해자한테 문서로 통지가 되는데 소년보호 절차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가 공소장을 열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내가 주장했던 피해 중에 어떤 것이 실제로 검찰에게서 인정이 되어서 이 사람이 가해자가 뭘로 재판받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자기가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보호 재판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몰각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것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그래서 피해자들이 이 충분히 처벌로 인해서 심리적 보상을 받는 이른바 응보적 사법. 그러니까 가해자 처벌했어. 좀 분이 풀리지 않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회복적 사법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 변호사님 먼저 말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년 범죄에서 이 회복적 사법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고 이 법률 용어라서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왜 중요한지도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회복적 사법은 범죄하고 사법 절차를 바라보는 아이의 새로운 시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에서 지는 책임이라는 거는 형법을 위반하면 처벌받아야 된다. 범죄를 하면 처벌받는다라는 게 기본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회복적 사법에서는 현행 법률을 위반하는 거랑 관계없이 어떤 누군가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고 또 공동체의 관계를 깨트린다면 그것이 범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법 절차의 목표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 모두의 책임과 참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 변호사님 네. 참여가 중요한데 참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서구 문화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또 전통으로 이어져 와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얼굴 보는 것 또 이 가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 또 이제 가해자의 경우에는 내가 사과했잖아요. 이렇게 좀 가명의 어떤 악용될 우려도 있을 것 같고 피해자는 네. 나는 아예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공격하고 그로 인해서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이럴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도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악화되는 속에서는 가해자를 만나고 싶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복적 사법이 그 정책적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와 피해자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 과정에 중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재자를 통해서 가해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공감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주지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소년보호 재판이 지금 비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비공개를 하는 게 소년법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는 비공개를 하는 게 맞는데 피해자가 그 절차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피해자의 뭐 알 권리 차원에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알 권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 권리라고 하는 것은 정보 주체가 아닌 사람이 제3자가 그 사안에 대해서 좀 확인하겠다라는 것이 알 권리인 건데 이런 소년 사범에 있어서의 피해자가 있다 그러면 그 피해자는 제3자가 아니라 그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고 가해자의 부모는 어떻게 아이를 두둔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알아야 될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기록에 대해서도
열람할 수 없고 처분이 나왔을 때 어떤 처분이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 처분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는 사람도 소년만 할 수 있지 피해자는 할 수도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사법 절차에서 피해자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복적 사법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절차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현 변호사님 어떤 생각이죠? 지금 비공개되는 소년범의 재판에 대해서도 적어도 당사자 원칙은 적용이 돼야 된다. 광의적으로 제3자 알 권리 차원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저는 이건 또 저도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내용들을 찾아보는데 피해자가 항고를 못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 이게 바로 응보적 사법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이 형사사법 시스템에서는 사실 피해자는 다 빠져 있고요. 검사로 대별되는 국가가 기소를 하고 그리고 수사도 당연히 국가, 경찰이 하죠. 그리고 판단도 법원이라는 국가가 합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사실 당사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검사라는 그 주체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만 있을 뿐인데 검사가 그 의견을 반영해줄지 말지는 검사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이 사법 시스템 자체가 다 피해자를 제3자이고 관찰자이고 증인이나 참고인으로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빚어진 문제이고 소년보호 재판에서는 그게 좀 더 심화돼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소년보호 재판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검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절차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예. 피해자의 부족하나마 대변인이 될 수 있었던 검사가 절차에서 빠지게 되면서 피해자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어떤 기관들도 사실 그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입니다. 네. 놓치고 있는 것은 뭔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이제 김재림 변호사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회복적 사법, 인과응보의 포천천식 사법이 아니고 회복적 사법이 되려면 피해자를 감안하는 말 그대로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된다. 껄끄러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재판의 초기부터 그리고 또 사건의 초기부터 또 국가가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데 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런 게 좀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사실 최근에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회복적 경찰활동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이고요. 아주 예전으로 돌아가면 2013년에 부천지원에서 회복적 사법 시범실시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이미 법원에서 형사재판 단계에 온 사례들 중에서 몇 건을 이제 선별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중재자들이 초기부터 법원 단계이지만 다시 이제 투입이 되어서 가해자를 따로 만나고 피해자를 따로 만나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가해자 측 피해자 측과 많은 이제 사전적인 절차를 밟은 다음에 함께 만나서 그 서로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후에 회복적 사법의 도입을 위한 많은 이제 아이디어들을 제공했습니다. 현재 경찰청 홈페이지만 가보셔도 회복적 경찰활동이라는 카테고리가 굉장히 크게 되고 있고 아직은 부족함이 있긴 하겠지만 점차적으로 경찰에서도 이런 것들을 늘려나가서 피해자가 진심으로 사과받고 또 피해를 회복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실질적인 김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효율성이 있는 제도로 안착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열린 토론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소년범 이력 논란의 핵심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현지현 변호사, 김재련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1부에서 현 변호사께서 회복적 사법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식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에 있어서의 그 심리적인 이 상황들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효능감이 있는 사법제도가 진행이 된다는 차원인데, 그 사례로 또 현 변호사께서 회복적 경찰활동, 네. 중재자 역할을 경찰이 한다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이 중재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숙련되고 또 아주 심리적으로 노련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현재 이 회복적 사법활동의 현주소, 수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성폭력 피해자 대리를 하다가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뭐 검찰에서 조정할 생각 있냐, 합의할 생각 있냐라고 했을 때 상대방 얘기 들어보겠다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가해자가 자기가 한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상처를 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런 피해자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어떤 진지한 노력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하고 싶은데, 네. 현실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금전을 얼마 받기를 원하냐라고 해서 돈을 금전 배상만 관련해서 마치 흥정하듯이 합의 역할이네요. 네, 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빠져 있다. 이것이 회복적인 경찰 활동 또는 회복적으로 어떤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절차라고 하면 이런 특히나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런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런 자리가 마련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빠져 있다 보니까 저는 현재의 상태는 네. 미흡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 현실적인 문제를 김 변호사께 지적하셨습니다. 현 변호사님은 아까 그래도 아직 초기 단계는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더 나은 제도를 위해서 또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 회복적 이 중재 역할에서 어떤 부분이 빠져 있다고 좀 부족하다고 봐요. 숙련도일까요? 전문성일까요? 인식 부족일까요? 아니면 지원 부족일까요? 저는 네 가지 모두가 다 해당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동료 변호사들이나 이런 아니면 저에게 상담을 오시는 어떤 가해자의 입장 또는 피해자 입장이신 분들을 보면은 사실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지금이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아졌다라고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합의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금전과 직결돼서 완전히 등치되는 그런 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최근에는 합의라고 하면 금전배상이라고만 생각을 하시지,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사과와 그 사람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그 논의 단계에서 배제되고 있고, 제가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면은 굉장히 낯설어 하십니다. 이거는 뭐 가해자 측도 마찬가지, 피해자 측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김 변호사 말씀하신 검찰 조정위원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의 그런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런 절차들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 피해자의 피해 경험과 앞으로 어떻게 삶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또 필요하고, 가해자가 어떻게 하다가 이 가해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 방향에서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숙련된 전문가들이 개입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회복적 경찰 활동이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사실 전문가 집단이 이 자문을 계속 하시고 외부 위원을 위촉해서 그분이 중재 역할을 하시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경찰 입장에서는 무한정 그 자원을 쓸 수는 없다라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숙련된 전문가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이게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라는 말처럼 섣불리 이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투입이 되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로 대면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남기고 가해자는 나는 합의해보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면죄부만 얻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런 부분들도 좀 절실하게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 회복적 사법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이야기 나눠봤고, 이번에는 소년 범죄 기록 부분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제 김재림 변호사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적어도 당사자인 피해자만큼은 좀 알 권리를 보장했는데 공직자나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공직자나 연예인만큼은 좀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도 나옵니다. 일단 김 변호사님 입장은 어떠신지요?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회적인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 될 소지도 있고요. 그리고 과거 행위에 대해서 범행 이후의 사정에 따라서 공개 여부가 전과 여부가 공개가 달라지는 것도 매우 불합리하거든요. 그리고 뭐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인 거는 맞지만 연예인 활동하면서 발생했던 일이 아니라 본인이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즉 연예인 신분 취득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 사생활은 보호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저는 원칙으로 지켜야 하고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입법의 국회의원들은 뭔가의 그 사안에 해당하는 법을 만드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히 단순한 접근법이고요. 지금 상태에서도 공직에 가게 되는 경우에는 전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고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할 때는 또 전과 관련된 경력을 내야 하고 이런 것으로 저는 어느 정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 법 체계 내에서 소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현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사실 공개의 범위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명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아닌 자신의 그냥 사적인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잘해서 유명해지고 방송에 자주 노출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도 공인이니까 경력 조회를 해야 된다고 할 것인지, 그러면 어느 만큼 유명해지면 그때부터 공인이라고 평가를 해야 될지, 그리고 사람마다 어떤 범죄가 심각하고 어떤 범죄는 덜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상 범죄는 공개해야 되고 어떤 범죄는 공개하지 말아야 된다고 할 수 있는지가 사실 큰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사실 저는 이 이전에 사실 소년보호재판까지 가기 전에 소년범에 대한 수사 기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행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기본 전제가 소년범에 대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에서 성인범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되고 실체적으로도 충실한 사실관계 판단이 있어야만 그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최소한 지금까지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닙니다. 소년 업무규칙, 경찰이 사용하는 소년 업무규칙을 보면 윽박 지르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소년범 수사할 때 윽박 지르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합동범에 관련해서 뭐 공동 폭행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게 형사재판으로 제대로 갔으면 이 사람은 정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주범. 단순 방조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아이들도 소년이기 때문에 어차피 소년원에 갈 거기 때문에 소년보호재판 받을 거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합동범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리지 않고요. 네. 그리고 비행 사실에 대해서 소년보호재판에서 사실은 심리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소년보호재판의 주된 관심사가 이 비행 사실보다는 이 아이를 어떻게 보호했을 때 이 아이가 더 잘 클 것인가라는 보호 필요성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이게 형사재판으로 갔으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인데 소년보호재판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무죄이지만 어쨌거나 이 친구가 가출을 한 적이 있다. 그럼 우범 소년의 규정에 의해서 어차피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재판에서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보호재판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기 그 비행 사실 중에 어느 것은 인정하지만 어느 부분은 내가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동의 표시하게 되면 이 소년이 억울해한다.
반성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결국에는 최종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소년들이 자신의 비행 사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좀 큰 문제가 있는데요. 소년 사건에서 소년들이 만약에 형사재판에 회부되면 반드시 변호인이 국선으로라도 붙어야 됩니다. 그게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소년 보호 재판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허허. 어딘가에 이제 갇히지 않은 이상은 본인이 그리고 신청하지 않는 이상은 보조인이 반드시 붙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이 소년들이 자기가 억울한 것이 있더라도 국선 보조인 제도라는 게 있고 내가 이걸 신청하면은 판사님이 선정을 해줄 거다라는 정보를 사실 모릅니다. 그거를 소년 본인도 모르지만 보호자들도 대부분 모르시고요. 그래서 최소한 뭐 재력이 없더라도 지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나 알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뭐 양육 의지가 있는 보호자가 있어야 이런 선정 신청이 되고 있고 이런 또 소년들은 대부분 사실 경제력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충분히 어떤 법적인 절차에 대한 그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재판을 받기까지 그리고 이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성인범과 동등한 정도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결과로 인정된 비행 사실로 인해서 성인범과 동등하게 제재를 받는 것 자체가 불합리합니다. 김 변호사님, 이 피해자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가해자에 대한 이 법적인 권리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지금 방금 전에 이제 현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소년범, 소년 재판에 있어서 가해자에 대한 수사, 재판 등이 제대로 실질적으로 이 법적인 이 권한이 유지되면서 권리가 확보되면서 진행이 되느냐. 국선 변호인 이야기도 해주고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서울 가정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 소년들에 대해서 절차 진행할 때 국선 보조인 선임할 수 있다. 이런 설명들을 이제 판사님들이 해 주시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비행 소년들은 이제 소년분류 심사원이라는 곳을 가게 되니까 그 소년분류 심사원에서 변호사 선임할 수 있도록 국선 보조인 선임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들을 좀 해주고 있어서 저도 이제 여러 차례 가서 설명을 해주고 이런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요즘 소년들이 굉장히 정보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모를 수 있지만 소년들은 그걸 알고 적극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막 변호사 선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소년이 보조인 선임하면 된다 그랬다 그래서 제가 면회를 간 적도 있었거든요. 좀 이게 차원이 다른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소년 재판을 받는 이 소년범이 더 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또 그런 권한은 또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하시는데 이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 배상 문제입니다. 소년범이 일종의 경제적인 손실을 입힌 경우, 가령 뭐 자동차 사고를 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 피해자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소년범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국가가 먼저 이 피해자에게 구조를 해주고 이 구상권을 그러니까 가해자가 나중에라도 이 보상을 할 것을 이 요구하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것인지 제도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 변호사님?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그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하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의한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인데요. 사실은 이 법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부분은 굉장히 엄격한 또 좀 중범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범죄 피해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만 이런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장애나 중상해를 입지 않은 정도의 피해에 대해서는 사실상 배상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가령 운전면허증이 없는 소년범이 자동차를 몰다가 내 차를 파손시켰다. 그렇게 해도 변상받을 길은 없는 겁니까? 그 보호자가 이렇게 변상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피해자께서 그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건다. 이렇게 되면 성인이 된 이후에 그 친구한테 강제 집행을 한다든지 판결에 따른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김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된 거? 아니 내 차가 다 파손이 됐는데 촉탁 소년이다. 또는 촉법 소년이다.
또는 소년범이다 해서 한 푼도 보상을 못 받는데 그건 상당히 억울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우리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친권자에게 관리 감독 책임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있을 경우에는 부모를 공동으로 피고로 해서 피해자는 이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부모가 예. 배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부모가 그렇게 해서 배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그건 이제 또 경제적인 피해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것이 아닌 경우 네. 일반적인 형사범죄의 경우 가해 소년의 부모나 보호자에게도 더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의 이 소년 범죄의 현실은 어떤지 부모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정도 이게 해외와 또 비교를 해보면 서구 선진국의 경우는 상당히 부모의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형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범죄로 처벌받게 되든 아니면 소년 사건으로 진행하든지 간에 행위자가 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부모에게 그 책임을 함께 형사적인 또는 소년 사건에서의 책임을 함께 묻기는 사실은 어렵고 민사적으로는 관리 감독, 자녀를 교양할 책임이 있으니까 민사적으로 이제 재산적인 부분에 대한 배상 책임은 있죠. 다만 소년 사건에서는 우리 뭐 학폭 같은 경우에 보는 부모도 이제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몇 시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네. 그런 거는 있는데 저는 사실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보고요. 저도 아이를 두고 있지만 아이들이 부모 뜻대로 꼭 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모에게 네. 다 책임 묻는다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저출산 문제가 있는데 출산을 더 기피하게 될 수도 있고 저는 적어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를 반드시 교육을 시키도록 국가가 강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국가가 소년의 성장에 대해서 일정 정도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정 정도는 함께 배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보상에 대한 그런 책임은 좀 져주면 좋겠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맞아요. 좀 본다면 제가 이제 해외의 경우를 물어봤던 것은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부모의 네. 역할을 꽤 묻고 있더라고요. 형사적으로도요. 제가 그 부분은 거기까지는 공부가 안 돼 있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형사까지는 모르겠는데. 민사적으로는 책임을 져야죠. 아하. 네. 현 변호사님은 부모의 책임 이 부분이 제도화되고 법제화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현재에도 보호자 특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들이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데 막상 교육을 받으셔야 될 분들은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냐 또는 나는 이미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라고 해서 지쳐버리신 분들, 보호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뭐 법원에서 지금 하는 것처럼 8시간, 10시간 이런 정도의 교육을 통해서 과연 이 보호자의 환경을 이 아이가 재범을 하지 않을 만큼의 수준으로 바꿀 수 있는지 사실 의문입니다. 특히 현재의 비행은 현재의 보호자의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는 아이가 타고나는 기질이라든지 뭐 10년, 15년 이 비행이 시작되기 전까지 있었던 많은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 이런 것들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인데 현재 보호자 한 명에게 몇 시간 교육을 하고 이런 책임을 지운다고 해서 이게 변경될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이 아이가 비행에 이를 때까지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거기에 필요한 자원들을 국가가 더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다 더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지. 김 변호사님 오늘 김재림 변호사께서는 피해자 중심을 상당히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 이제 소년법이 개정될 가능성도 있긴 할 텐데 네. 꼭 포함돼야 될 조항들이 있다면 어떤 내용들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도 형사 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 참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소년 사건에서 피해자도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 등의 접근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소년은 그 후에 보호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피해 입은 피해자는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 입은 소년이 지속적으로 상담 등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저는 뒷받침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현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인지 소년법이 개정된다면 좀 관련된 제도가 정비된다면 가해자이든 또 피해자이든 생각을 해서 이 소년범 또는 소년범죄 관련해서 좀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으로 보시는지요? 저도 마찬가지로 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소년범의 피해 대상자는 역시나 미성년자인 경우가 더 많은데 그렇다면 이 소년법이 보호소년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서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 일반적으로는 중상해를 입지 않으면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더 넓게 뭐 트라우마 치유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비용의 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그 현재 소년법에 화해 공고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서로 회복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생겨난 제도인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우리가 소년 범죄 또 촉법 소년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감정적인 대립 구조로 또 들끓기가 쉽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들이 잘 교화돼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지 먼저 현 변호사님부터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것을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행위가 범죄냐 아니냐 이것은 사실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30년 전에는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가 지금은 범죄인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사람을 사회에서 배제해야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은 사회의 불안 요소가 되고 우리 전체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필요 충분한 대응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것에는 물론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피해자가 당사자가 되고 이 사법 시스템의 당사자가 되고 자신의 요구를 충분히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가해자도 피해자의 피해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러한 조치를 한 뒤에 그 뒤에는 이게 잘 됐다면 그 전제하에 너그럽게 포용하는 관용적 태도를 통해서 서로 보듬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가해자를 어떻게 더 못 살게 만들까가 아니라 피해자를 어떻게 더 잘 살게 만들까 이것을 좀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그것을 위한 지원에 우리 사회적 자원을 투입하도록 여론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은요? 저는 이 사안이 피해자냐 가해자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년 가해자 보호를 외치기 전에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위로하고 응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소년이든 아니든 피해자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해자입니다. 소년의 방점을 둔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그 사건의 피해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소년 범죄로 얼룩졌던 과거를 양심적으로 해결하고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리 모두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재련 변호사, 현지연 변호사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